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박재범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방송통신산업 쪽 연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국내 통신산업 변화하고 노동조합의 과제인데요. 어쨌든 올해 국내 통신 3사도 작년과 올해 굉장히 숨가쁘게 많은 사건과 그리고 새로운 경영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경향들이 세계 통신 시장, 통신 산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올바른 대응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통신 3사의 올해 경영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 통신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또 가장 선도적으로 AI라고 하는 신성장 동력들을 지금 활용해 오고 있는데, 올해 SK텔레콤이 약간 변화된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AI를 전면화하고 AI 피라미드 이런 걸 강조하다가 왼쪽에 보시면 통신 본업의 경쟁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정보 유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었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올해 보면은 본업의 경쟁력, 고객의 가치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신뢰 회복, 이건 결국 뭐냐면 데이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실은 신성장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로 AI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풀스택 AI라고 해서 AI 인프라를 선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각 기업별, 개인별 AI와 연동된 산업 성장을 이뤄내겠다. 이걸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돋보이는 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년 대비해서 수익률이 89% 나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 거대한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막대한 장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 3년간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제 그걸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SKT는 더 나아가서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AI의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양날개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KT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AICT라고 하는 걸로 강조했었죠. 여기는 근데 어쨌든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IT 산업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지금 AI 플랫폼 컴퍼니라고 하는 걸로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T는 한국통신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전국의 주요한 공공의 통신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K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본업 경쟁력을 갖춘과 동시에 약간 특화해서 SKT가 AI 인프라 산업 전반에 책임을 진다. 여기는 약간 플랫폼화, 산업화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분야. 공공 같은 경우 지금 데이터가 다 비공개 처리되잖아요. 결국 이건 보안의 문제가 걸리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 강화 시스템이 전제가 된다면, 이 한국통신을 기반하는 KT는 이러한 공공 분야라든가 금융 분야라든가 교육이라고 하는 특화된 데이터를 기반한 산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조업이 들어갑니다. 제조업이 들어간 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KT의 본의 아니게 일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원래 KT의 일대 주주는 국민연금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팔면서 일대 주주가 누가 됐느냐? 현대자동차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로봇. 아틀라스라고 하는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AI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GPU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전력 용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되게 강조하는 게 전 세계 AI 산업의 핵심은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망이 확보가 돼야 가능하거든요. KT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산업을 통해서 AI 성장 동력에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AICT를 넘어서서 플랫폼, 그래서 공공 분야, 금융 분야,
왜냐하면 이런 단위들은 아직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게 데이터를 누가 안정적으로 갖느냐가 그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L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실제 올해 공공망과 관련한 특화망 사업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 3사가 결국은 AI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각종 제반의 인프라 장비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데이터는 개인정보, 공공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을 누가 가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반면 올해 LG U 플러스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보수적입니다. 작년하고 약간 틀립니다. 올해는 약간 트러스트, 고객 경험, 그리고 본업 경쟁력.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막 그 LG U 플러스도 나머지 통신사들과 마찬가지로 막 어떤 때는 엔터테인먼트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OTT 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AI에 전면적인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약간 경영진들이 품질 서비스 보완, 그러니까 본업 경쟁력을 많이 갖추는 걸 전제로 해서 AI를 약간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반대되는 건데 저는 이게 왜 그런지는 좀 뒤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LG 플러스가 올해는 약간 통신 네트워크의 본업 경쟁력과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잘 알겠지만 심플유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 가입을 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호응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다른 통신사들도 다 50가지가 넘는 요금제를 다 폐지하고 지금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따라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약간 본업에 더 많은 예를 들면 이제 경쟁력과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도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면 파주, 평택 이런 데다가 짓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사실은 이제 수익을 내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따라는 가지만 LG U 플러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본업 경쟁력에 조금 투자하면서 약간 보수적이지만 전통적인 통신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점이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좀 뒤에 보시면 따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통신 3사 경영 전략은 SKT는 한마디로 AI 인프라 기업, 대표 기업이 되겠다는 거고요. KT는 산업의 AI 전환과 관련한 산업별, 부문별로 특화된 산업의 특성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거고 LG U 플러스는 네트워크 본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AI 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노리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전략의 중심을 보시면 SK텔레콤이 말씀드렸지만 AI 기반의 산업이라고 하는 건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SK는 비핵심 계열들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장 큰 작년에 문제 같은 게 SK 스토어라든가 그렇죠? 네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자회사들을 한때는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예를 들면 M&A를 했다가 지금 그걸 다 팔았어요. 딱 두 개를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유무선 부분의 본업과 AI 산업 부분만 특화해서 남기고 있고 나머지 갖고 있던 비핵심 계열사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산을 매각한다는 건 그 돈으로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투자 비용을 확보하는 건 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투자할 때는 두 가지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자산 매각입니다.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구조조정, 비용을 절감해서 투자 비용을 마련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SK는 들어갔고 사실은 SKT가 처음으로 작년에 명예퇴직도 시행을 했죠. 예. KT 같은 경우도 저수익 사업 구조 조정 다 했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디지털 물류센터, 헬스케어 다 이제 폐기했고 딱 두 개, 통신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두 개로 지금 가고 있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려고 하는 방침이 많은데 사실 LG U 플러스는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M&A 인수나 다른 사업 부분들을 많이 자회사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운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그걸 통한 이제 신산업에 대한 투자의 여력들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담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죠. 울산에다가 아마존 아시죠? AWS 아마존 웹서비스로부터 7조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메가짜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요즘 이재명 정부 발표하잖아요. 그게 다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SKT는 아마존에다가 7조를 받아서 투자하는 선안권 같은 거 SKT에 어디다 받느냐? 예를 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다가 투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비용들은. 그럼 기술도 같이 따라오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KT 같은 경우는 약간 공공망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망도 지금 다 금융망 같은 경우는 오픈망이 아니잖아요. 다 내부에 네트워크 돼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되게 문제인데 정부는 아마 이재명 정부 적극적으로 풀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데이터는 익명으로 가명 처리를 해가지고만 팔 수 있어요. 내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본인의 개인정보를 그냥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공개할 경우는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통지를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올라갔느냐? 딱 하나입니다. 핵심은. AI 산업을 개발하거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쓰일 때는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AI가 노동자들한테 올 때는 뭐냐면 노동자의 숙련, 내가 갖고 있었던 업무의 지식을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이게 연동되면서 오고 있다. LG U+ 같은 경우도 AI 독자성보다는 실행 서비스 차별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LG U+가 이게 AI 산업에 늦춰지지 않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 LG 자체가 갖고 있는 LG AI 연구소 있죠. 우리나라의 지금 그 국가 데이터 센터 구축망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가 지금 3개가 딱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전자입니다. LG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전면화됐을 때는 이게 통신이나 네트워크가 들어올 때는 훨씬 더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개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익시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코파일럿도 많이 쓰라고 하죠, 회사에서. 코파일도 쓰고 자기도 개발해보고 익시도 쓰고. 이건 뭐냐면 그걸 활용하면서 그게 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기술이 더 발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5월 달 발표가 됐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면 약간 3, 4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SK텔레콤이 약 4조 원의 매출을 했거든요. 자회사 전체 다 합쳐서.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 남겼는데 전년 대비해서 다 적자입니다. 별도 영업이 통신입니다. 통신이 한 4천억 정도를 남겼는데 적자가 15%예요. 왜 통신이 적자가 났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르는 과징금 5천억도 있고 그다음에 가입자들 이탈할 때 무상으로 해주게 하고 데이터 보존해준다고 유료 서비스 넣어주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이 다 이게 다 맞물려서 적자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방어한 게 어디냐면 브로드밴드예요. SK 브로드밴드가 잘 아시지만 IPTV가 초고속 인터넷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이제 T브로드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을 3년 전에 인수했잖아요. 인수할 때 합병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는 합력이 높아요. 그래서 결합 상품을 막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ARPU가 높습니다. 유선 가입자들의.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낸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SK 브로드밴드 안에 데이터 센터가 SK 브로드밴드 운영 관리합니다. 아까 수익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가 SK가 89% 전년 대비 수익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수익이 붙으니까 무선 쪽에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시킨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브로드밴드에 있는 직원들은 되게 좀 불안해해요. 왜 불안해하냐? 잘 아시겠지만 무선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뭐 가스 충전도 하고 뭐 렌탈 사업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부가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나마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데 SKT가 아마도 데이터 센터를 독립법인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리해서. 그러면 브로드밴드는 유선 사업으로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직원이 SKT의 2배예요. 정규 직원이.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합쳐져서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KT는 영업이익이 29% 빠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데이터 침해, 사고, 정보 유출이 되면서 별도 영업이익이 다
적자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폭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KT는 그룹이잖아요. 여기가 또 부동산 산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강북에 있는 그 부지, 전화국 부지를 팔아가지고 거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KT가 대전에 인재개발원 있잖아요. 그 부지들 팔아서 올해도 또 부동산 수익을 낼 겁니다. 그걸로 사실은 무선 쪽에 리스크와 적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반면에 유일하게 1분기 실적에서 플러스를 차지한 게 U+입니다. U+가 약간 SKT와 KT가 갖고 있었던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수혜를 LG유플가 이분 측면도 반영되어 있는 걸로 대체로 산업에서는 보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한 6.6% 2,700억 정도 남겼고 별도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별도 통신이거든요. 여기는 LG유플러스는 막 그 다른 회사들처럼 자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통신이 사실은 거의 다 수익을 그 그룹이 유플러스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성장이 별도 연결과 거의 이익이 동일하고 본업에서 수익성이 확실히 작년보다 좋아졌다. 이게 1분기 실적의 평가거든요.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 보시면 1분기 매출이 한 1,300억 됩니다. 89% 상승했는데 1,300억. 아까 보시면 그 매출이 4조, 6조, 3조에 별도 영업이익이 4천억, 3천억, 2,700억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 센터 수익이 아무리 89%, 39% 올랐다 해도 어때요? 전체 매출에서? 미미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에 비해서 AI 산업은요, 거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반면에 이것을, 이 투자를 넣어놓을 만큼의 수익성을 내는 게 고민이거든요, 기업은.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1,300억, 뭐 LG유플러스 1,100, 어쨌든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수익이 전체 통신산업 매출의 40%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그만큼 또 계속 짓고 계속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선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결국은 개별 가입자들이 쓰는 뭐 AI 에이전트 이런 거 갖고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부문 산업으로 들어가야 수익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에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에서 핵심 쟁점이 있는 거죠.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은 10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구글, 아마존, 뭐 메타 이런 애들이 1년에 500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거는 100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빅테크가 그걸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전반의 유무선 통신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있고 또 한 측면을 보시면 정보 유출 사고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시면 SK텔레콤이 2005년 4월부터 해갖고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빠졌어요? 50만 명이 빠졌습니다. 52만 명이. 네. 52만 명이 빠졌고 KT도 사고가 참 났을 때 SKT의 72만 명이 처음에 빠질 때 수혜를 입어요. KT나 LG 플러스 보시면 2025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보시면 KT로 30만 명 정도 넘어갔고 LG 플러스 27만 명 정도 넘어갔는데 KT가 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23만 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 상세해가지고 KT는 한 5만 명 정도를 조금 순증으로 전환시켰는데 SKT는 약간 지금 이제 피해가 크죠. 네. 근데 반면에 LG 유플러스는 결과적으로 몇만 명 정도가 순증을 해요. 그 효과를 한 30만 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통신산업이라는 게 5대 3대 2라고 하는 게 굳어져 있었잖아요. 무선 사업들은. 근데 이거를 깬 게 결국은 이 개인정보 데이터 침해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다 올해 뭘 얘기해요? 본업 경쟁력, 신뢰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보완을 해야 돼요. 옛날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LG유플러스가 올해 1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효과들을 입었다. 그럼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야 겨우 뺏어올 수 있는 건데 이 효과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있어요? 고객에 대한 신뢰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 본업 경쟁력 이런 걸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켜내고 여기서 더 나간다면 사실은 기존의 본업
이 통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전환기에서 약간 다른 회사에 보면 보수적 판단하는 것 같지만 LG U+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영리한 판단을 저는 경영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본업 경쟁력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투자나 아니면 거기에 일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느냐의 문제는 전 별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고민해야 될 문제다 보고요. 2분기 실적 최근에 아직 발표가 공식적으로 안 났는데 살펴보니까 약간 그 SFN 가이드나 각 그 금융 투자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SK텔레콤이 영업이익이 5,300억 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56% 증가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데이터 침해로 나갔던 돈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출이 없고 리스크가 끝났다는 얘기죠. 데이터 침해.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수준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SKT가 더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한 30만 명 정도의 이탈자들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뭘 할까요? 다시 마케팅 비용을 늘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 통신사들은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만큼의 또 마케팅 비용을.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각 기업이 갖고 있었던 카펙스라든가 마케팅 비용을 거의 안 쓰거나 줄여서 예를 들면 영업이익을 보존했다면 올해는 아마 기업별로 마케팅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한쪽은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뺏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KT는 여전히 데이터 침해에다 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났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하면 40% 감소하는 효과고요. LG U+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6월까지죠. 2분기면은 3천억 정도인데 이 3천억 영업이익이 사실은 작년도 2분기 실적의 최초로 3천억입니다. 아까 1분기 실적 한 2,900억, 2,600억 왔다 갔다 했는데 3천억을 넘어섰다는 건 어쨌든 이제 가입자 순증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얼마나 이제 지킬 수 있느냐에 어쨌든 이제 싸움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통신 3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1년 새에 전체의 통신 노동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임원을 포함해서. 이거는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데이터센터, 국민연금 다 가입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 제일 정확하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센터 4월 기준으로 보면 2025년도 전년 대비 4월에는 한 2만 9천 명 정도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2만 8천 명 정도 줄었거든요. 한 1,200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작년에 360명 정도를 감소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해서 SKT도 감소했고 SKB도 브로드밴드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이미 2024년도 12월에 5천 명을 감소하겠다고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못했고 2천 명이 남았습니다. 이 2천 명이 사장이 바뀌면서 다시 본업으로 다 복귀했어요. 네. 여기서 인생이 갈렸습니다. 그나마 자회사라도 가서 살아남겠다고 했던 직원들은 진짜 2차, 3차 업체 직원이 돼버렸고요. 전기주 중에서. 이걸 거부하고 2023년도 그걸 거부하고 2025년도 1년을 버티면서 한직을 돌면서 지방을 돌아오면서 버텼던 동지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가 업무. 네, 그냥 2천 명이 살아남아 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장이 바뀌면서 여기는 KT는 올해 임원을 자른 거예요. 전 대표가 임명한 임원들을 자른 겁니다. U+도 어쨌든 작년에 한 700명 정도가 지금 감원된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SKT는 조직 슬림화 기조를 통해서 2020년도 4분기에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KT는 24년도에 분사 및 희망퇴직했고 기존 임원의 30%를 감소했고 LG U+도 고연차 희망퇴직을 2025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걸 왜 하느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AI라고 하는 신성장 동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막대한 투자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산 매각, 또 하나는 인건비 절감. 내지는 비용 절감이겠죠. 그래서 본체 인력을 축소하고 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결국 AI에 투자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만 짓는 거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웬만하면 AI와 관련한 인턴도 미국에서는 연봉 1억입니다. 인턴도. 네. 이 고 인력들을 국내로 들어오려면 새로운 임금 체계로 이들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측면에서 회사가 어쨌든 투자 여력이 어디로 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해외 통신사들 어떤지 한번 볼게요. 해외 통신사들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재투자하고 있어요.
네트워크에 재투자를 하면서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처럼. 그러면서 이제 보안도 강화하고 있어요. 이 보안이 깨지면 회사의 신뢰가 깨지고 회사의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AI 관련한 산업에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도 신뢰받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땅덩어가 넓으니까 이제 위성을 통한 네트워크, 저고도 위성, 고고도 위성 이런 게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위성이 들어오고 있죠. 테슬라가 중고도 위성을 해갖고 서비스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금이 비싸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미 인프라가 너무 잘 깔려 있어 하지만 이렇게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마치 우리가 3G, 4G, 5G 깔 때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비용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외 기업도. 근데 미국 보시면 미국은 뭐 잘 아시지만 AT&T라는 게 한국통신 같은 데죠. AT&T라는 게 있고 버라이즌이 있고 티모바일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야 광섬유 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아시겠지만 워낙 땅 대륙이잖아요. 도심지에만 5G가 깔려 있지. 사실은 저 텍사스나 이런 데 지방은 어디서 까냐? 공공기관 지자체가 깝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네. 투자 안 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철저히 자본주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근데 왜 5G하고 광섬유를 깔기 시작했냐? 일단은 광섬유를 깔아야 저효율이 높아질 거고 하나는 무슨 고민이냐면 여기 데이터 센터를 막대하게 짓잖아요. 그 트럼프가 오픈 AI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 메가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데이터 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뉴욕의 맨하탄 주 크기랍니다. 그만한 땅덩어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도심지 주변에 하려고 했더니 대도시에 그렇게 되는 순간에 무슨 발생? 거긴 다 민영화돼 있잖아요. 전력 비용이 올라가고 용수를 못 씁니다. 요즘 최근 기사 보시면 텍사스에는 다 농업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다 글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농업 용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거기서. 이런 것처럼 어쨌든 광섬유 이런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위성 커버리지도 확대되고 있고 AI 클라우드 연결망을 갖기 위한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환을 시작한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뭐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이게 한국통신 1위 기업이죠. 프랑스의 오렌지 여기도 한국통신처럼 공기업들다 민영화된 기업입니다. 보다폰 그리고 텔레포니카 스페인 영국 보다폰 이런 데도 다 클라우드 중심의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비용 절감, 시장 통합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약간 틀립니다. 일본은 기술로 승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IOWN이라고 그래서 저전력 광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광섬유보다 훨씬 더 된대요. 이 광섬유 네트워크를 이 데이터 센터의 설비에 있는 전기 배선들 있잖아요. 이걸 광섬유 네트워크로 바꾸면 전력 효율이 100%가 떨어진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을, 그러니까 독자 기술을 통해서 승부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 여기는 저고도 위성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재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은 유선망들이 다 깨지니까 이런 것들 사회 인프라 하고 있고, 당연히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뭐 국가 주도의 전략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거의 지금 논문을 보니까 미국이 100이라면 중국이 1년 전에는 60이었거든요. 지금 80%가 따라갔답니다. 미국의 기술에. 네. 그럼 따라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네트워크도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는 5G를 뛰어넘는 5.5G를 이미 산업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교육할 때는 영상 하나 보여드는데 다크 팩토리라고 한번 쳐보시면 자동차 공장에 불이 꺼져 있는데 24시간 자동으로 자동차가 8분에 한 대씩 나옵니다.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다크 팩토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고속 초절전 네트워크망 기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국내 통신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는 이제 물리적 인프라, 이 물리적 인프라는 게 단 거 아닙니다. 6G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5G예요. 5G 이제야 광섬유로 깔고 있기 시작했지만 왜 까냐? AI 때문에. AI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니까. 이런 게 있다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이거를 이미 상업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통신사들이 6G에 대한 연구, 고민, 내지는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아까 산업별 플랫폼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국가
특화망이라고 그러죠. 특화망만 별도로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외 통신사 전략은 미국은 통신망에 대한 재투자, 물리적 인프라 확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사회 인프라 재난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은 신뢰 가능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통신 산업들이 어떤 경향이 또 하나 있느냐? 약간 여기는 2020년부터 약간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외 통신사들이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이제 유무선망이 이제 가입할 사람 다 가입했어. 매출이 정체돼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이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자동화 시스템들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이걸 빌미로 조직 슬림화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여기에 불을 붙인 게 AI입니다. AI 자동화가 모든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이제 신화적인 환상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해서 구조적 논리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강화되는지 보여드리면 이게 2020년도 5월 달에 런던에서 개최된 통신업계 임원들 회의할 때에 그 통신업계 최고 임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들 회사에 얼마나 AI가 비용 절감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냐 어느 분야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최근 거거든요. 5월 달에. 그랬더니 AI 침투 수준이 보시면 대략 한 10% 정도 회사에 들어와 있는데 가장 높게 비용 절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가 어디냐면 운영 파트입니다. 품질 보증, 현장 운영 등.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다. 뭐 예를 들면 고객 경험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든가 네트워크 분야의 설정을 최적화했다든가 사실 이거는 이제 경영진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AI를 통해서 고객 경험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설정을 최적화해서 예를 들면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만 실제로 통신업계에서는 AI의 가장 큰 영향은 인원입니다. 인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고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았다는 건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해외 통신사들 구조조정 계획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BT 2023년도에 미리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최대 5만 명 정도, 5만 5천 명 정도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원,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계약직 인원인데 왜 그러냐? 3G도 종료했고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 운영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디지털화되고 AI가 자동화되면 운영이 단순화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5만 명 정도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매년 그의 인원 감축 계획 관련 협의를 합니다. 한 가지 나쁜 사례이긴 하지만 BT가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느냐 계약직 먼저 자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계약직이 워낙 많았거든요. 네, 우리로 따지면 비정규직이죠. 그런데도 회사는 단호하고 미국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 지금 13,0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2025년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미 80%가 나갔어요. 이 80%를 잘랐다는 거죠. 작년 말에. 그러니까 왜 그랬냐?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 관리직. 결국 그 사무 정규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3,000명 정도를 해고했는데 그 이유가 비용을 구조 개선하는 거, 조직을 단순화하는 거, 그리고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거. 뭐냐면 AI 시스템 자동화 도입해가지고 하지 그걸 관리하는 관리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좀 잘라낸 거죠. AT&T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입니다. 2024년도, 25년도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었는데 한 14만 명 정도 인력을 13만 명 정도로 줄이겠다. 그래서 16,000명 정도를 임직원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섬유만 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객 지원도 디지털화 자동화되고 자동화 기반으로 비용 절감을 통하고 그 비용 절감으로 다시 재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레거시망과 관련한 인력을 축소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 텔레포니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 인력이 10만 명에서 8만 2천 명 정도로 해갖고 18,000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노사관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자릅니다. 미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긴 재교육, 재프로그램, 직무전환 이런 협의가 들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공통된 흐름은 AI 자동화라고 하는 신사업 투자, 그다음에 이제 고도화된 망 투자를 이걸 하려면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그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 인력을 하고 조직을 단순화하겠다고 하는 게 세계적인 조금 통신사들의 흐름이다. 이 흐름들을 국내 통신사들도 사실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예.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회사든 외주가 된 형태로 콜센터가 가장 영향을 잘 미쳐요. 콜센터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기술도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음성 인식이나 텍스트의 개인 숙련 데이터는 막 쓸 수 있었어요. 원청이. 그래갖고 다 데이터화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콜센터 어느 정도냐면 LG 플러스도 AICC가 AIDC,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AI 컨택 센터라고 해서 콜센터에 전문화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STT라고 해서 음성 인식이 자동으로 텍스트가 됩니다. 내가 전화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그게 그 상담사 모니터에 텍스트로 떠요. 그 텍스트의 문구가 특화되면 그거와 관련 안내문이 알아서 AI가 상담사들한테 텍스트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상담사가 말로 하잖아요. 그럼 텍스트로 문자로도 보내줍니다. 이미 그런 기술이 들어와 있대서 AICC 같은 이제 고객센터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AI가 지금 기술 개발 중에 가장 삼성이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오픈 AI 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트워크에 예를 들면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도 자동으로 AI가 미리 이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관제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 예측, 트래픽 최적화, 원인 분석 자동화를 전제로 해서 이것도 상당하게 기술력이 저는 개발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 선도는 삼성이거든요. 미국에 지금 아까 미국의 AT&T나 버라이즌이 왜 자르냐? 그렇게 자동화된 이제 그 국사 같은 데의 망들을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교체하는 걸 중심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모니터링 축소하고 고급 장애 분석, 응용 통계 중심으로 최소 인력 전문 숙련된 인력만 놔두고 잘리겠다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현장 유지 보수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쨌든 장애율도 줄어들고요. 이게 줄어들고 그래서 원격 진단, 예측 장비, 작업 지시 자동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어쨌든 그걸 네트워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 출동도 감소할 거고 복합 대응이나 설비 이런 정도의 전문된 숙련의 소수만 필요하고 자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업 마케팅.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객을 관리하던 시대 그 데이터를 다 학습시켜가지고 그 고객이 갖고 있는 성향. 콜센터는 이미 그 사람 전화번호가 딱 뜨잖아요. 몇 번 이 사람이 했고 뭘 상담으로 문의했는지가 다 떠요. 콜센터에서는. 그리고 진상이면 진상이 뜹니다. 그러면 일반 상담사들한테 전화가 안 갑니다. 팀장한테 갑니다. 그 정도로 이미. 근데 이게 고객 상담이라고 하는 거 마케팅, 그 B2B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이탈 예측, 맞춤형 상품 추천, 캠페인 자동화하면 사실은 이제 영업 지원이나 분석을 했던 영업 인력에 대한 축소는 당연하게 예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백오피스, 사무실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실무와 사무, 회계 처리, 계약서, 법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무지원 인력, 단순 사무지원 인력은 다 축소된 겁니다. AI. 이미 미국도 그렇게 사례가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근데 늘어나는 인력은 뭐냐? 보안 관제. 이상증후 탐지 위협 분석.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 AI 데이터 센터도 엔지니어 소수와 외곽을 지키는 경비가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인력이 100명이 안 넘어요. 10만 평 정도 규모에. 그 정도 자동화되니까. 그래서 근데 AI가 그렇다면 일자리를 일괄적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에 자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입이 돼도 멍텅구리가 많아요. 그럼 이걸 누가 오류를 수정해줘요? 우리가 수정해줘요. 우리가 수정해서 이게 완벽해지잖아요. 그럼 누가 잘라요? 우리가 잘라요. 이게 참 모순입니다. 직무를 그러면서 재편할 겁니다. 계속 직무도 재편하고 이렇게 하고 반복 정형화된 업무는 축소시키면서 오히려 우리 동지들한테 우리 노동자들한테 더 고숙련되고 더 통제화되고 더 고도화된 업무를 시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에서 저는 통신산업도 이제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런 분야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뭐 구조조정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개발한 데잖아요. 시스템. 18,000명을 잘랐습니다. 그 개발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해갖고 지금 코파일럿 쓰시잖아요. 그죠?
코드를 30%를 이미 AI가 작성하기 때문에 코드 작성할 엔지니어들도 18,000명 잘랐고 미국에서도 전망이 미국 컴퓨터 개발자들이 돈 많이 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이 벌어요. 이제 회사 잘리고 있어요. 27.5%가 이제 채용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USB, 메타, 구글, IBM 이런 데는 AI 도입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하는데 예를 들면 소피파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개인 전자상거래 작은 데 해가지고 저 홈페이지 들어가면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AI로 화려하게 꾸며져요, 상품을. 근데 이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AI로 못함을 증명해야 채용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기업의 감원 이외의 절반이 AI라는 감원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화하고 틀립니다. 자동화는요, 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신기 자동화가 도입돼? 그럼 이건 사람에 의해서 작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그럼 노조가 개입할 시간도 있고 이 자동화와 관련해서 이게 노동자들의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자동화가 진짜로 자동화해서 우리 업무에 효율을 주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데 AI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숙련해서 학습시켜서 그걸 넘겨주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금씩 들어오다가 이게 점점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숙련된 노동으로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콜센터 얘기했잖아요. 이미 2024년도에 대규모 70% 인원을 감축해요. 그리고 콜봇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와. 근데 개판이야. 막 난리가 났어. 다시 뽑아요. 숙련된 노동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대체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정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입자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어떻게 뽑아요? 시간제로. 그래서 데이터 수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고숙련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그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제가 이게 반농담 진담으로 얘기하는데 20대, 30대에 사람은 신입을 안 뽑을 가능성이 너무 넓어져서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미국은 이미 로펌 같은 데에서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얻으면 로펌 같은 데 인턴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안 뽑아요. 그냥 AI로 돌려서 판례나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숙련자가 들어와서 그 회사의 업무에 적응하고 고숙련자로부터 업무를 익히고 노하우를 받아야 숙련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산업적인 숙련도, 인간의 숙련도를 과연 AI가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저는 근본적 고민이 있거든요. 이건 자본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고숙련자 내지는 AI가 좀 미숙하게 처리했을 때 이게 어떤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고숙련자들은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전쟁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노동자의 대응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노동자도 대응하기 시작하면 CWA라는 게 미국 통신산업노조, 산별노조인데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타숙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을 보완하고 권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우리 노동에 도움이 되는 거여야지 나의 노동을 대체하는 걸로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뭘 해야 되냐? 도입된 다음에 대응하는 건 늦다. 정보 공개.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왜 우리한테 이걸 쓰라고 하는지, 이 데이터는 어떻게 축적되고 있는지를 다 회사가 노조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도입이 된다면 어떤 분야에 도입될 건지에 대해서 노조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조합원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AI 도입으로 인한 업무 축소나 업무 직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전에 합의돼야 돼. 고용 안정이 정규직들한테 필요한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고용 안정 해박사 같은 게. 그리고 감시 AI를 통해서 이게 노동자들한테는요, 나의 숙련을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냐면 나의 업무 패턴과 습성과 성과를 다 데이터화해서 나의 성과 측정 도구로 쓰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과 측정 도구로 쓰이는 순간에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우리 오래된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평가하는 것보다 AI가 평가하는 게 더 객관적이지 않아요.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오류를 그대로 정답인 것처럼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위험 영향평가를 노조가 요구해야 됩니다. 전문가 데리고 와서.
그래서 제대로 데이터가 학습됐는지 데이터에 오류는 없는지 할루시에이션이라고 환각 증상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회사에 맡겨버리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동 결정, 채용, 징계, 평가, 임금 결정에서는 AI를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유럽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도 강화해서는 안 된다. 이익은 공유해야 된다. 효율성은 어쨌든 높아질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강화할래?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래? 사회적으로 예전은 이 그룹 내에서 기업 내에서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직무가 변화될 겁니다. 사람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직무 전환 재교육해야죠. AI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결론인데요. 국내 통신사들은 어쨌든 매출 정체, 비용 절감, 디지털 전환, AI 도입 이걸 통해서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고민을 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AI라고 하는 기술은요. 교섭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신기술 도입 이거는 경영권이야. 이건 경영진이 해야지 노동조합이 개입할 게 없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가장 노사관계가 약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존의 단협 조항 중에서 신기술 도입 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걸 빌미로 AI와 관련한 사전협의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섭 의제화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 직무, 감시, 평가, 외주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AI가 노조와 사전에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공동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그리고 그 조합원들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한 AI 도입인가라는 질문에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을 위한 AI가 돼야지 나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걸로 AI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 도입을 비밀한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민주노조가 조직대표성 확보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원화청 노동의 공동추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해서 어영노조나 내지는 뭐 일노조가 민주노조가 아니야. 근데 여기가 그냥 AI 도입을 받아버려 일방적으로. 이러면 그 후과는 전체 노동자들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저는 조직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노조가 조금 더 어쨌든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실 거라고 좀 믿고 그 중심에 민주주의 플러스 노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